자, 8번 문제는 좀 자료를 잘 분석해야 되는데요. 다음 자료 읽고 학생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국경 내에 들어가서 단속을 무시하고 도성문으로 들어오면서도 조금 더 꺼려하지 않아서 백성들도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군이 국내 주둔하게 되고, 그리고 도성까지 침범했습니다. 침범. 그리고 돌이켜 이때 우리가 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잘못이었다. 실수했다 이거죠. 이거를 지금 비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보잘것없는 무리를 수령이나 감사가 제재하지 못하고, 수령이나 감사가 어떤 보잘것없는 무리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초토사를 보내서 진압해로 보냈다는 거죠. 이걸 파견했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초토사는 경군이죠, 경군. 초토사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토벌군 개념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합해보면 어떤 이야기죠? 우리 역사에서는 이거가 다 조합될 수 있는 것은 통학농민운동밖에 없죠. 그 통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처음에 수령이나 감사 단계에서 이미 이걸 진압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결국 초토사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초토사가 경군이 결국 황룡청 전투에서 패배했죠, 그죠? 이해됩니까? 다시. 황초연 전투에서 전주 감영군이 격파됩니다. 이 농민군이 전라도 최고 정예부대를 격파했죠. 그리고 장성 황룡천에서 전남 장성 황룡천에서 중앙 경군을 또 격파를 해버리죠. 서울 중앙군을 격파합니다. 이제 이거죠. 이게 바로 초토사가 내려와서 패배한 이야기. 이게 안 되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일본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심지어 궁궐을 침범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학농민운동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알고 문제를 보면 보이는데, 일본은 텐진 조약을 구실로 군대를 보냈을 거야. 맞죠? 당시 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텐진 조약에 따라서 결국 한 나라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이 답이죠. 일본인이 도성에 난입한 것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서였다. 그게 아니죠. 이 도성 침범은 1894년 통학농민운동 중에 6월 21일 날 궁궐을 습격합니다.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리고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이 개혁은 을미 사변은 1895년도 이야기죠. 95년 8월 달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분노한 백성들이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고 있던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죠. 갑신정변 때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고 있던 공사관을 습격한 것은 갑신정변입니다. 이모군란 때는 일본 경비병이 없었죠. 일본 공사관을 지키던 군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그 제물포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본 경비병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비병이 주둔하고 있던 공사관을 습격했다는 것은 갑신정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과 관계가 없습니다. 3번 청에 출병을 요구한 것은 구식 군인의 분기를 진압하기 위해서였다. 이건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에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는 바로 전주 감영군과 경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있던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5번 초토사는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통합교도의 보훈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파견되었다. 그렇지 않죠. 이 초토사는 동학농민군을 1894년도에 동학농민군을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진 겁니다. 토벌이죠. 토벌하기 위한 그 군대고, 이때 내려간 사람이 그 리더가 대장이 홍계훈이죠. 아마 홍계훈이고, 교조신원운동은 1892년에서 93년이 교조신원운동이죠. 여기에 보훈 집회를 회유하기 위해서, 해산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의윤종을 보냈는데 그 이야기는 개념이 다르죠. 이건 통학농민운동 당시 1894년도의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만이 통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9번 문제입니다. 이 9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근현대사의 가장 ABC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자료,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징후를 폐지하며 참단 인간으로서 살고자 함이 우리 본사의 주지이다. 바로 일제시대 때 조선 형평사회 창립 취지문입니다. 연도 23년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정들의 권익 향상 운동이죠. 백정들의 권익 향상 운동입니다. 답이 1번 농민, 2번 노동자, 3번 말 관계없고,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 형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 다음에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 답은 4번이 답이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답하는 주로 여성운동 단체들이 만든, 여성운동 단체들이 추구했던 목표라고 볼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일제시대 때 민족 신뢰 양성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산 장려 운동이 있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고, 문맹 퇴치 운동이 있죠.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이런 걸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서로 비교할 수도 있는데,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국채보상운동하고 물산장려운동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이런 것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오고 하죠. 이 두 가지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게 먼저 이게 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보시면 가는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고등교육을 해야만 유능한 인재를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최고학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한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문자 보급이 가장 필요하다. 문자 보급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문자 보급이란 말이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특히 조선일보가 주인했던 문맹 퇴치 운동 중에는 다시 뭐 동아일보가 했던 분하르드 운동도 있고 조선일보가 전개했던 문자 보급 운동도 존재합니다. 이게 1931년부터 29년부터 34년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922년부터 24년 정도가 중심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에 추진되었다. 예, 문화통치 시기 맞죠? 20년대. 그 다음에 일제의 방해와 모금운동의 부진으로 좌절되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과 문맹퇴치를 지향하였다. 맞죠? 문맹퇴치.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선정과 지원으로 확산되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가는 나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추진되었다. 여기가 실패하면서 그 반성에서 이게 나왔다. 말이 안 되죠.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역시 민족 신뢰양성 운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답이죠. 보십시오.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문제에서도
자, 피고 호헌이 조선민족의 단결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이 단체. 자,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호헌이라는 사람이 딸려 있고, 호헌. 이 사람이 위원장인, 중앙집행위원장입니다. 호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의 단결을 표방했다. 그 다음에 안재홍, 비타협 민족주의자 안재홍도 참가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뭔가 지원 활동을 전개했고, 대규모 시위를 감행할 것을 모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뭐 진상 조사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대규모 시위를 모의했다. 그러면 여기에 모두 걸려있는 단체는 뭘까요? 민족의 단결, 좌우의 합작, 좌우의 통합, 호헌, 요거는 바로 신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호헌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신간의 초대 회장은 이상제입니다. 이상제인데 이상제는 회장 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상제가 죽고 나서 호헌이라는 인물이 제2대 회장이죠. 2대 회장인데 이 2대 회장이 있을 때 이제 이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고, 이 광주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구속학생 변호, 투쟁 열기를 중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지도부가 대부분 다 구속됩니다. 그래서 3대 회장이 된 인물이 바로 김병로 지도부고, 이 김병로가 호헌의 투쟁 노선, 호헌 지도부의 투쟁 노선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일제에 대해서 타협적인 길을 걷게 되죠. 일제에 대해서 투쟁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병로 지도부의 이런 문제점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신간의 해소 주장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해소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헌이라는 인물은 바로 신간의 2대 회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신간회가 됩니다. 27년부터 31년 사이에 존재했던 단체죠. 1번, 잡지 한글을 발행한 단체는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틀렸죠? 전국에 지혜를 두고 활동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간은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지혜를 뒀죠. 신간에 중앙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중앙은 우파가 우세했고 지혜는 좌파가 우세했다고 합니다. 암터도 수약쟁이 1923년이죠. 이 암터도 수약쟁이 운동을 지원할 수가 없죠. 연도가 맞지 않죠. 틀렸고, 치안유지법을 적용받아 해체되었다. 치안유지법이 2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시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신간에는 자진적으로 자체 해산했습니다. 그죠?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또는 김병로 지도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31년도에 자진 해체되었습니다. 일제히 탄압으로 해체된 거라 볼 수 없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죠. 1919년 창립된 의열단 강령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천수평,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이건 뭐죠? 전부 다 이거는 청산리 대첩에서 나오는 소규모 전투들입니다. 어랑촌, 고동화, 백운평, 천수평. 옛날 수능에서 옛날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한번 이런 지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 올해가 80주년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80주년이죠. 1920년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도 보고 이걸 묶어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나오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1번, 만주 사변을 일으킨 일본과 싸웠다. 1931년 만주 사변이니까 맞지 않죠. 틀렸고. 니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전투를 벌였다. 한중연합작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중연합작전은 만주 사변 이후에 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하고 그다음에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있죠. 이런 부대들이